자,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437페이지를 펴시고 거기 2절에 보시면 제목을 먼저 보겠습니다. 첫째, 조세의 정의, 세금이란 뭘까? 그리고 분류, 종류는 뭐가 있을까? 또 용어의 정의하게 되면 세법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러한 단원을 배우는 것이고, 이것은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 흐름에 대한 이해의 뜻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먼저 칠판을 보시겠습니다. 조세다. 이 조세를 다른 말로 세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세란 어떤 것일까? 하나의 구체성을 본다면 이 세금이라 하는 것은 첫째가 국가, 나라나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슬슬 이상한 말들이 나옵니다. 지방자치단체. 그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두 번째가 공공경비 조달을 목적으로 공적 경비 조달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공적 경비 조달을 목적으로 세 번째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법의 규정, 법률의 규정, 법률 규정에 따라서 네 번째 부과 징수하는 부과 징수하는 좀 어려운 말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경제적 부담이다. 그럼 내야 할 사람들이 하나의 부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풀어나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세금이라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권력이 있구나. 그래서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권력기관, 이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 그래서 얘들을 뭐라고 하느냐? 과세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과세권자라고 합니다. 다시 무슨 권자요? 과세권.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조세는 과세권은 누구에게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것이다. 국가나 지자체가 과세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또 그러면 여기서 또 분류를 해보자. 그럼 과세권을 갖고 있다면 첫째가 그러면 국가에서 과세권을 갖고 있는 세금의 종목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얘네들을 국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세다? 국세. 그러면 국세는 국가가 과세한다는데 국가는 뭐냐? 그 국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의 백성과 영토와 주권을 가진 통치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앙정부 또는 정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국세는 이제 정부가 과세하는 게 국세인데, 그러면 이제 국세를 전담하는 기관이 있느냐? 예, 있어요. 이걸 우리는 국세청이다. 다시 무슨 청이요? 국세청. 그럼 국세청과의 연관성을 갖는데 다시 또 국세청은 각 지역마다 업무를 분담할 수 있는 하나의 각 세무서가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무서와 연관성을 갖는 조세가 뭐다? 국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국세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면은 어디에다가 전화를 해야 돼요? 네, 세무서 연락해서 요건 요런데 저런데 요래 고래인데 왜 이렇게 소래 하느냐 뭐 이렇게 물어봐야지. 괜히 국세인데 지방자치단체 구청에다 전화했을 때는 바로 그 전화 끊어요. 우리 담당 아닌데요 이렇게. 그래서 국가 권력기관이 과세하는 걸 국세 세무서와 연관성이 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러면 과세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것, 지방자치단체.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 과세권이 있는 세금은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건 지방세다. 다시 한번 무슨 세요? 지방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방세는 보통 한 11개 세목이 있어요. 11개 세목이. 그러면 세금의 종목과 내용 중에서 11개는 다시 몇 개는? 11개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는 지방세다. 이거 지방세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참 많아요.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 영토 안에 지역을 각각 구역을 할당해서 그 지역에 바로 뭐냐 하나의 통치 조직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지자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세금이 지방세라면 11가지 세금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누가 걷어가느냐, 이 걷어가는 지방자치단체 종류는 참 많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지자체 중에서 가장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도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도 밑에는 뭐가 있느냐, 시와 뭐가 있다, 군. 이런 시, 군, 그래서 도, 시, 군을 우리는 지자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세 몇 개 중에서 11가지 중에서 여기서는 도지사는 지방세 6개를 걷어가고, 각 시장과 군수는 지방세 몇 가지가 된다? 5개를 각각 부과하는 거예요. 이렇게 과세권이 나누어져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과세권이 뭐가 되어 있다? 나눠져 있다. 그럼 지방세 11가지 중에서 도지사가 걷어가는 지방세를 이제부터 우리는 도세. 무슨 세? 도세. 그러면 5가지 지방세를 뭐예요? 시장과 군수가 걷어가는 것을 뭐란다? 시군세. 이렇게 시군세. 그러면 도세다, 시군세다 이런 것들은 곧 무슨 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방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방세. 그 다음에 또 11가지 중에서 우리가 특별시라는 조직이 있고, 특별시. 그 다음에 특별시 안에는 뭐가 있다? 구청이 또 있다. 구가 있다는 구가. 그러면 특별시나 구청도 도와는 별개 조직이니까 특별시 안에 있는 모든 지방세 11가지 중에서 특별시장은 9개를 다 챙겨가요. 그럼 서울특별시장은 지방세 11개 중에서 몇 개를? 9개를 지가 다 갖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구청한테는 몇 개만 줘? 2개만 딱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과세권이 각각 분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시만 지자체 조직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특별시 말고 뭐가 있느냐? 광역시도 있습니다. 무슨 시요? 광역시. 그럼 광역시장이 걷어가는 지방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느냐? 광역시에도 뭐가 있다? 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광역시나 구도 마찬가지로 조직이 비슷한 조직이다 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9대2로 이렇게 부과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방세 11가지 중에서 광역시장이 걷어가는 것을 무슨 시세? 광역시세. 광역시 구청이 걷어가는 것을 뭐예요? 구세.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과세권이 지자체 영역별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영역별로 구분되지 않고 통합된 것도 있어요. 통합조직. 이 통합조직은 바로 2가지입니다. 자치도나, 다시 무슨 도나? 자치도나, 그 다음에 자치시가 있어요. 다시 무슨 시? 자치시. 그럼 이제부터 통합이 됐다는 것은 뭐냐? 자치도에서는 11개를 지방자치도지사가 다 받아버리고, 도 밑에 있는 시는 바로 하나도 안 줘요. 그냥 도지사가 다 받아가요. 자치도는. 그 다음에 자치시는 역시 시장이 다 걷어가 버립니다. 11개를. 그러면 결과적으로 세종자치시는, 다시 무슨 자치시? 세종자치시는 지방세 몇 개를? 11개를 다 쥐가 받아 챙겨요. 자기가 과세권을 가져요. 그 다음에 이제 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에 가면 서귀포시라는 것도 있죠. 서귀포 시장은 과세권이 없어요. 도지사가 다 받아버리 지방세를. 이런 식으로 해서 지방세 편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 이것도 애우는 건 아니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지자체가 과세하는 세금이 지방세 11가지를 각각 지 나름대로 뭐요? 과세권이 할당되어 있구나. 그 취지만 알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세금이란 무슨 경비를 조달할 목적이다? 공적 경비다. 공적 경비. 그럼 공공경비라는 공공. 그럼 공공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의 경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국가와 민족을 위한 사업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외세 침입을 막기 위한 국방이 있어요, 없어요? 국방비, 또 국민의 바로 뭐예요? 윤택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들 전부 다 국가가 하는 것들이에요. 또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지자체 바로 뭐냐? 방어나 경비하는 경비 활동이라든가 지자체 운영비 이런 것들을 뭐냐? 공적 활동 경비, 즉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비를 우리는 공적 경비다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공공 경비 조달은 성격상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럼 공적 경비를 조달을 한다면은 여기에서
일반적인 공적 경비냐 아니면 특별히 목적을 정해놨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또 나눠 보는 거예요. 그냥 논리상 나눠 보는 거예요. 그럼 국방비나 사회복지 이런 일반 경비를 쓰기 위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있다면 국세이든 지방세든 이런 다 통틀어서 묶어서 보통의 세금이다 그래서 보통세라고 불러주고, 그 다음에 특별경비 재원을 조달을 목적으로 세금을 과세를 하고 있다. 특별경비라는 것은 세금을 거두어서 오로지 이 사업에만 쓰겠다고, 다른 건 안 쓰겠다, 오로지 그 세금 걷어서 이렇게만 쓰겠다라고 국민에게 미리 예고하고 걷어들인 세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쓰겠다고, 특별 경비를 쓰겠다고, 요 비용만 쓰겠다고 걷어들인 경비로서 바로 부과되는 세금이 뭐냐, 어떤 목적을 두고 부과한다 그래서 이걸 목적세라 그래요. 그럼 대한민국의 목적세는 5개가 있다 있어요. 5개 종목이. 근데 이 목적세의 특징은 이름에 벌써 나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취득을 했을 때 취득세에 따라다니는 지방교육세나 농어촌 특별세 들어보셨죠? 그럼 보세요. 지방교육세는 뭐 하려고? 지방자치단체 교육사업 쓰겠다.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그거 갖다가 구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이 외국에 여행 갈 때 경비로 쓰면 돼, 안 돼? 그건 안 되지. 일반 경비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목적을 정해놓고 부과하는 세금이 목적세다, 이거 목적세. 그럼 목적세는 총 몇 가지가 있다? 5개. 5개 종목이 정해졌어요. 농어촌 특별세나 지방교육세 같은 거. 그러나 목적세는 이 경우에 부동산에 관련된 걸 우리가 잠시 배우게 될 것이다. 그럼 여기까지가 과세 편제가 끝났다면 이제 바로 눈요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세금의 종목과 내용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가? 그 취지를 한번 본다면 책 페이지 어디를 보시느냐? 439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조세 분류와 우리나라 조세 책에 나와 있죠. 있어요? 대답도 안 해주고. 됐어, 이미 삐졌어요. 저 몸매 이래도요, 저희 집에서는 저보고 밴댕이라고 그래요. 밴댕이 5마리 사와라 그러면 꼭 4마리만 사와요. 한 마리 어디 갔냐 했더니 이렇게. 네. 그러니까 사람 몸매 보고 판단하지 말고 저 아주 민감하고 아주 세심한 사람이에요. 앞에 동생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다고 얘기했어 지금? 그러면 돼, 안 돼? 거짓말하지 마. 맞아, 밴댕이. 그럼 거기에서 439페이지 보시면 조세에 분류해가지고 과세권자가 누구한테 있느냐에 따라서 첫 번째 무슨 세? 국세. 국세는 바로 법인세나 소득세, 소득세에다가 밑줄 그시고, 그 다음에 종부세 밑줄 그시고, 나머지는 뭐 상속, 증여세, 뭐 부가가치세, 인치세, 농특세, 이 국세구나. 그것만 알고만 있으면 돼. 세목 외우지 말고. 국가가 과세권을 갖는 것이다. 그럼 거기에 우리가 용어의 정리 중에서 두 번째를 봐요. 소득세 나와 있을 거예요. 밑에 보시면 있죠. 소득세란 개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개인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그 소득세 안에는 첫째 무슨 소득세? 월급 같은 종합소득세, 퇴직금 가지고 하는 무슨 소득세? 퇴직소득세. 또는 뭐냐? 양도소득만 따로 챙겨서 뭐한다?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이 1년에 다 소득세 일종이에요. 그중에서 우리가 배우는 소득세는 무슨 소득세다? 양도소득세. 그걸 좀 중심적으로 할 거예요. 그다음 밑에 지방세 내려가 봅니다. 동그라미 2번.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은 지방세에 속하는 거예요. 지방세.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할 때는 취득세를 내고, 또 부동산을 갖고다 담보대출 받을 때 저당권 등기한 뭐 이런 것들은 다 등록면허세 쪽에서. 보유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생략하고 441페이지를 갑니다. 거기에 보시면 우리나라 조세의 체계가 나와 있다. 우리나라 조세의 체계 중에서 국세는 이제 보통세, 목적세, 직접세, 간접세 나와 있는데 직접세와 간접세는 큰 의미는 없어요. 하지만 직접은 다이렉트 세금이라는 이 뜻인데, 원래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을 납세무자라 하고 세금을 부담을 한 사람들을 담세자라 하는데, 세금의 특성상 내야 될 납세무자와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같도록 되어 있는 세금을 우린 직접세라고 그래요.
하지만 밑에 간접세는 또 뭘까? 이 간접세는 세금을 내야 할 납세 의무자와 세금을 부담하는 부담자가 달라. 특히 거기 한번 간접세 밑줄 그어볼래요? 부가가치세 한번 밑줄 그어봐요. 부가가치세. 그럼 여러분들이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게 되면은 거기에 부가가치세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지. 근데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소비자가 부담한 걸 직접 갖다 세금 내준 거 없죠? 그럼 납세 의무자는 판 사람이 내라. 그리고 의무는 판 사람, 부담은 소비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들을 우리는 간접세 일종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러나 우리가 직접세, 간접세를 놓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가는 길에 살짝 밟고만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국세 중에서 직접세 중에서 소득세 밑줄 그시고 종부세 이 정도 밑줄을 그어보시고 그 다음에 간접세 중에서 부가가치세 밑줄을 그어보시고 아 부가가치세는 그래도 국세구나라는 사실. 그 다음에 밑에 목적세가 나와 있어요. 이 목적세는 벌써 이름이 다 적혀 있잖아요. 국가교육을 위한 무슨 세? 교육세. 그럼 그냥 교육세는 국세의 목적세고 아까 우리가 지방교육세 들어본 적 있죠? 그것은 지자체 교육사업에 쓰는 지방세 목적세예요. 그 다음에 교통에너지 환경 정비를 위한 거. 그 다음에 농어촌 지원을 위한 농어촌 특별세. 그럼 농특세는 그거 하나 밑줄을 그어요.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의 목적세이다. 지방세의 목적세다. 국세의 목적세다. 국가가 집행하는 목적세. 그 다음에 또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지방세가 나와 있네요. 지방세. 그러면 지방세라고 하는 것은 지자체가 과세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것은 변론하고 도와 특별시, 광역시만 구분해 볼게요. 지방세는 11가지인데 도지사가 받아 챙기는 게 6가지 가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중에서 취득세 밑줄 그시고 등록면허세 밑줄 그시고 그 다음에 지방세의 목적세인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시설 운영을 위한 지역자원시설세 이런 것들이 도지사가 받아 챙기는 거예요. 외우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눈만. 그 다음에 그럼 나머지 11가지 중에서 그럼 5가지는 시장과 군수의 몫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시장과 군수가 걷어가는 세금이 뭐가 있을까? 도에서는 바로 재산세 밑줄 그시고 그 밑에 자동차세 밑에 보시면 지방소득세 밑줄 그시고 아 지방소득세는 시장과 군수 것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로 가볼까? 특별시나 광역시장이 걷어가는 거 그중에 취득세 밑줄 그시고 지방소득세 밑줄 그시고 그 다음에 제일 하단부의 목적세인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서울 같은 건 시장님의 것이. 그 다음에 그 옆에 구청 가보겠습니다. 구청. 그러면 특별시나 광역시는 구청은 세금이 딸랑 2개밖에 없어요. 딸랑 2개. 무슨 세? 무슨 세? 등록면허세와 무슨 세? 재산세. 거기다 등에다 동그라미, 재산할 때 산에다 동그라미. 그러면은 같은 행정 끝발을 갖고 있는 도에서 시장 군수는 특별시나 광역시 구청장하고 행정 직위가 같아요. 같은 레벨이면서도 도에서 시장 군수는 반찬이 몇 가지가 있고 조세 반찬이 5개. 구청에는 2개. 결국은 구청장은 할 일 있어 없어요? 등기 등록할 때 등록세나 재산세나 이거나 2개나 받고 끝나는 거예요. 예? 특별시나 광역시 구청장들 불쌍해요. 밥상에 올려보니까 국하고 간장밖에 없잖아 이렇게. 그럼 시장과 군수는 일식 몇 찬인데 5찬인데 구청은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청장은 할 일이 있고 없고 그래서 맨날 시간 나면 몸 관리를 위해서 등산만 다녀야 돼요. 등산 동그라미 쳤나요? 그 장난삼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포인트는 뭐냐? 이걸 전체 세목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좀 특징이 있는 거 몇 개 알고 하면 시험에 도전할 수 있다 이거예요. 등산 다시 뭐예요? 그건 구청이 받는 세금은 무슨 세? 등록 면허세, 재산세, 등산만 하는 것이다 구청장. 그게 시험 문제 한 문제가 나온다면 맞을 수 있겠어요? 이미 나왔어요 그거.
그에 시험 볼 때 학생들 몹시 기뻐했어요. 구청 등산 갔는데요. 금방 알더라. 근데 다른 건 생각 안 나는데 구청장은 등산만 다닌대. 그래 맞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암기법은 이 전체 흐름에 대한 무슨 세는 누가 받고 이런 암기법은 나중에 기초과정이 끝나고 조금 성숙되면 제가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미리 처음부터 암기하지는 말고 그런 것이 있구나 하는 테마만 살짝 바로 김소월의 시처럼 어떻게 하라? 지려 밟고만 가야지. 악의 마음으로 선의 마음으로 선의로 인상을 쓰고 악의 마음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시면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는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전액을 전부 다 뭐예요? 자치시 도지사가 과세한다 그 뜻이에요. 여기까지 정리가 됐습니까? 그럼 다시 또 그대로 책임 놔두시고 그러면 바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겠다. 법률의 규정. 그러면 세금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야지 마구잡이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법적 규정에 따르라. 그럼 이때 법률의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이것을 우리는 세법이라 한다. 무슨 법? 세법. 요 세법은 잠시 후에 변론하고 그러면 세법이라는 법률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여기서 잘 들으세요. 이 부과는 이거 계속 나올 거예요. 취득세 부과징수, 양도세 부과징수, 무슨 징 계속 나오는 말이 이게. 이 부과라고 하는 것은 매긴다. 다시 뭐한다? 매긴다. 징수는 거둔다. 그래서 매기고 걷어가는 거. 누가 매기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벌써 공부했는데 응용력이 좀 부족하지. 여러분들은 정말 똑똑은 한데 응용력이 부족해요. 취득세는 누가 부과하고 납세의무자 스스로 뭐예요? 신고해서 부과가 되고 그 다음에 재산세는 그들이 뭐예요? 계산 부과가고. 이해하셨습니까? 징수는 취득세는 스스로 뭐예요? 자진 납세하고 재산세는 그들은 뭐예요? 그들이 바로 고지해서 걷어가고 이런 것들을 행정 절차 매기고 걷어가는 것을 부과징수라 그래. 그럼 이 징수는 하나의 협의 임의성이에요? 강제성일까? 강제한다. 다시 뭐한다? 강제한다는 거예요. 강제한다. 그러면 앞에 계신 분한테 취득을 했는데 취득세 내주면 안 되겠어? 이런 식으로 협의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법률에 내라 이렇게 될까? 아니면 낼 수 있을까? 이렇게 법률이 돼 있을까? 내라. 강제성을 간다. 강제성. 그러면 세금은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경제적 부담이다. 경제적. 그럼 부담은 바로 과세관청들. 그러면 세무서나 이 지자체는 세금을 낼 때 경제적 부담을 돈을 좋아할까요? 아니면은 물건을 좋아할까요? 네, 그래요. 요것만 밝혀요. 돈 내래요. 돈이 없으면 뭘로 하라? 카드라도 끊으래. 카드라도. 이제 카드를 끊다 보니까 지방세 세수에 대한 시차가 있다 보니까 과거에는 얼마 이상은 카드가 안 됩니다라고 얘기가 있는데 이제 올해서부터는 그거 아니에요. 이 올해라고 하는 건 2019년부터는 금액에 제한 없이 모두 다 카드 납부도 가능을 해요. 그럼 역시 카드도 금전의 일종이죠. 그럼 경제적 부담은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시 뭐 납부? 금전. 하지만은 또 어떤 특정 세금은 금전이 아니라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뭐로 납부한다? 물건. 그럼 이제 조세는 세금이란 조세는 금전 납부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는 무슨 제도? 물납 제도도 있다. 특히 물납은 재산세 이런 것들은 다시 무슨 세는? 재산세는 조세를 물납도 부동산으로 물건으로 낼 수도 있어요. 뭘로 내는 거예요? 물건. 이걸 조세 물납이라 그래요. 그러면 납부의 대상은 뭘로 내려 할 때 그 대상의 목적물은 금전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뭐도 있다?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험 볼 때 이런 게 툭 던지죠. 다음 조세 항목 중에서 물납이 가능한 조세를 고르시오 하면 제1순위 무슨 세? 재산세 쏙 골라야 돼요. 그러면 시험 이렇게 내용의 강의를 듣다가 이렇게 포인트를 툭툭 찌르면 찌른 것을 좀 챙겨놨다 공부하는 게 진짜 수험 공부인데 내용을 다 애우려고 들어요. 안 돼요. 여러분 암기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 암기 문화가
20년 전도 전만 하더라도 이 대한민국의 전 백성들은 암기력이 뛰어나고 저장 능력이 대단했어요. 근데 그 문화가 언제부터 바뀌었느냐? 핸드폰 시대로 바뀐 다음부터는 바로 싹 이것이 문화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앞에 계신 선생님 바로 지금 한 30년 전으로 돌아가십니다. 예. 그럼 30년 전이면 연세가 그때 당시 그럼 지금 현재 30 조금 못 됐으면 지금 62, 나이를 그렇게 밝히는 거 아닌데 제가 볼 때는 40대로 보여요. 미안해, 제가 노안이 좀 온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럼 문제가 되는 것은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선생님께서 적어도 친한 친구 10명 전화번호 외웠죠. 그죠? 그 다음에 집 전화번호 외웠죠. 또 친척 중에서도 보통 한 6천 가까운 친척들은 다 외웠어요. 그죠? 근데 지금 한번 물어보면은 작은 집 전화번호 대보세요. 그러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와이프 전화번호 대세요. 그러면 뭐예요? 1번인데요. 이걸로 끝나. 1번이에요. 네. 이게 암기 문화가 핸드폰 때문에 대한민국의 백성의 바로 뭐예요? 두뇌를 정지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핸드폰 파괴 운동을 해야 돼. 나 혼자만 갖고 있고요. 그렇게 암기가 안 되는데 억지로 외우더라고. 억지로 막 외워 제끼는 건 막 무당 주문을 외워. 그냥 막 외워놔. 완전히 또 어떤 내용을 하게 되면 막 딱따구리 따다닥 외워놓고 응용을 딱 해주니까 그냥 후일을 도모 이렇게 딱 나가요. 암기하지 마시고 이해력을 갖고 하시고, 그 다음에 세법은 두 가지 주의하셔야 돼요. 세법에는 세율이라는 퍼센트가 많이 나와요. 이 퍼센트는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의 흐름에 막 그냥 맡기면 돼요. 내년 7, 8월 되면은 가만히 있어도 자기도 모르는데 세율이 인식돼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간다 그러면 1학년 올라갈 때 처음으로 반 40명이면 40명 인원 애들이 첫째, 이름 알 수 있었고 없었고 번호도 몰라 알아. 모르다가 옆에 짝꿍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점차 알아가 안 알아가. 그래서 1년이 지나면 어때요? 번호와 이름이 매치되고 이해력을 갖고 외웠으니까 쟤는 꼭 6번 같이 생겼어 이렇게 이해를 하지. 쟤는 언제나 1번이어서 왜? 요만했잖아 막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졸업한 후에 20, 30년 지나더라도 그 동창을 만나면 야 36번 누구 말자 뭐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해력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 그러니까 너무 암기하지 마시고, 우리 또 여성들은 공부할 때 막 애워 제낍니다. 뭔가 잡고 싶어서 그 성격 다 버리고 편하게 다 버리고 내용을 봤을 때 이해력을 키워달라 이 뜻이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부터 하는 모든 세법의 내용은 누구의 입장에서 가리키고 있느냐를 먼저 포지션을 잡아야 돼요. 세법은 제가 하는 모든 말이 과세관청에서 명령하는 겁니다. 이게. 그럼 모든 세금은 누구 입장에서 법률을 보고 과세관청, 그 다음에 과세관청 입장에서 내용을 보고 해석을 해야 그것이 딱 맞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셨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납세 의무자는 세금을 낼 의무만 있는 것이지 법의 해석이나 내용은 전부 다 누구 중심으로? 과세관청 입장에서 해야 돼요. 과세관청 입장에서. 그럼 과세관청 입장에서 세법을 적용한다면 세금이 많은 쪽을 원할까 적은 쪽으로 원할까? 그래서 웬만하면 세금을 낸다 쪽으로 하면 거의 다 맞아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웬만하면 내라. 그럼 다 맞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납세 의무자 쪽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안 내려고 버티니까 그게 힘들어지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과세관청 입장에서 해석하시고 숫자는 세월의 흐름에 맡겨달라는 거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본 게임 들어가야 되는데 세법이 뭐냐? 이 세법은 세금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데 이 세법에 들어가면은 각 세금들이에요. 취득세면 취득세, 재산세면 재산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면 소득세. 이 세법 안에는 어떠한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을까? 법의 규정을 이제 공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법의 안에는 딱 두 가지예요. 첫째, 이 세금이 과세되기 위한 과세 요건과 무슨 요건과? 과세 요건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납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세법의 법의 안에는 종류도 많지만 각 세금에는 각 세법 안에는 무슨 요건과 무슨 절차가 들어가 있다? 과세의 요건과 납세 절차. 그럼 우리가 세법을 다음 주에 취득세를 공부할 텐데 취득세 딱 들어가면 제가 뭐부터 설명해 들어갈까요? 취득세 무슨 요건? 과세 요건, 그 다음 무슨 절차? 납세 절차. 맨 마지막 7, 8출자에 가면 양도소득세 들어가요. 양도소득세 딱 들어가면 첫째, 무슨 요건과 과세 요건, 납세 절차를 제가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무슨 요건과 과세 요건과 납세 절차를 각 세금마다 과세 요건과 납세 절차를 공부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과세 요건이 갖추어짐으로써 무슨 절차가 진행이 된다? 납세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과세 요건은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납세 절차가 진행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과세 요건을 공부합니다. 책은 찾을 필요 없고요. 불안하죠? 없어질까 봐. 걱정하지 말고. 자, 어떠한 세금이 과세가 되더라도 과세 요건이 되려면 제일 먼저 과세거리를 찾아. 이 세금에 어떠한 그 세금에 어떤 세금이란 뭐 취득세면 취득세 이 세금이 과세되려면 요건을 갖춰야 돼. 그 요건이 뭐냐? 첫 번째가 4가지 중에서 과세 대상이 있어야 한다. 무슨 대상? 과세 대상. 그러면 어떤 세금도 과세 대상이 있어야 이제 요건 중에 첫 번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과세 대상을 다른 말로 이 세금을 매기는데 과세할 과세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세거리. 무슨 거리? 과세거리, 과세거리. 그러면 우리 앞에 계신 분 매운탕을 끓이려면 우럭 매운탕을 끓이려면 매운탕 거리가 뭐예요? 우럭. 그거 잘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대상에 대한 거리를 만드는 거 이게 과세거리예요. 그럼 과세거리가 있어야 되고 그럼 이제 과세거리를 갖다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하나의 측정을 해야 돼요. 측정. 그럼 우리가 과세거리를 측정을 했을 때 측정된 것을 우리는 법률상의 용어로 과세표준이다. 다시 한번 무슨 표준이다? 과세표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측정해 놓은 거. 그 다음에 과세표준이 나와서는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과세표준에다가 세액을 산출하려면 곱하기 해야 될 비율이 있어요. 비율. 이것이 각 세금마다 뭐가 필요하다? 세율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세율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세율을 적용해서 그 나온 세금을 납부할 사람이 누구인가? 이 세금에 무슨 의무자를 정하는 거? 납세 의무자를 정해주는 거. 이 4가지를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과세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취득세 들어가면 첫째 취득세 과세 요건을 공부합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서 바로 첫째 무슨 대상? 취득세 과세 대상. 그 다음에 무슨 표준? 과표는 이렇게 구하세요. 그 다음에 세율은 몇 프로짜리입니다. 요사를 이 취득은 누가 내세요? 이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우리가 취득세를 가지고 한번 응용해 보겠습니다. 법률에 보겠습니다. 법률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부동산을 취득하면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했다. 부치. 얼마냐? 1억짜리를 취득했는데 이 중에서 1억짜리를 돈 주고 사면 4% 세금을 내랜다. 취득세를. 그럼 이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취득세 과세 대상이 뭐냐? 물으면 뭐예요? 부동산 취득이 과세 대상. 무슨 취득? 부동산 취득. 이 취득한 물건을 측정해 놓은 게 무슨 표준? 과세 표준. 그럼 취득세는 취득의 가격이 얼마짜리니까? 1억. 요 1억이 과표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부담률은 몇 프로? 4%가 뭐고? 세율이고. 그다음에 나온 세금은 누가 내야 돼? 납세의무자 누구? 갑. 이게 바로 법률의 과세 요건들이에요. 이게. 취득세 요건. 이런 식으로 과세 요건은 과세 대상과 과세 표준, 세율, 납세 의무자 4가지를 우리가 과세 요건에서 각 세금마다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취득세 들어가면은 첫째 취득세 무슨 대상 배우고 과세 대상, 무슨 그다음 뭐예요? 과세 표준, 세율, 납세 의무자 이렇게 배워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양도소득세 들어가면 뭘 배운다? 그거 지금 했잖아요. 지금 양도소득세 갑니다. 자, 양도소득세 가겠습니다. 첫째 무슨 대상?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세 표준, 그 다음 세율, 그 다음 뭐예요? 납세무자. 누가 낼 것인가? 이걸 연구하고 바로 뭐냐? 법률을 해석하는 게 과세 요건의 공부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과세 대상을 보겠습니다. 이 과세 대상은 각 세법에 다 정해졌어요.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팔아서 얻은 뭐다? 소득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제 과세 대상 중에서 과세 금지해 놓은 대상이 있어요. 각 세금마다 과세 금지 대상이 있다고. 과세 무슨 대상? 금지 대상. 그럼 과세 금지 대상 보세요. 양도 부동산 팔아서 양도소득 있는 자, 그 소득 가지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부동산 판 것이, 당신이 부동산 판 것이 1세대 1주택을 팔아서 소득이 있다면 과세 대상에서 빼줄게. 뭐 할게? 빼줄게. 그래서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 것,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비과세 대상. 다시 무슨 과세 대상? 비과세 대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영양가 있는 거 없는 거? 있어 없어요? 항상 과세관청 입장에서 생각하라니까. 금방 얘기했건만. 또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을 노예 근성으로 하지 말고 주인의 근성으로 하라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인간이 살다 보면은 세월이 흐르면 이상하게 저는 노예 근성으로 바뀌더라고요. 처음에는 집을 살아가는데 가정에 대한 경제 활동을 하는데 저의 중심으로 했어요, 안 했어요? 부인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명령조로 나가는데 요즘은 가만히 있다가 시키는 것만 해. 이제 알고 봤더니 세월이 흐르면 뭐로 바뀌는 거예요? 노예 근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노예 근성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 여성들의 생각은 이제 남편이 제대로 교육이 됐다, 이런 심정이. 그 전까지는 뭐예요? 남편 말이야 말도 안 듣고 그런다고 해. 이제 사람다워졌다는 것은 남편이 뭐가 됐다? 노예가 됐다. 그때가 사람다워졌다는 거예요. 그게 생각의 차이지. 동생, 저 여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개사 자격을 따면요, 따는 순간에 발표 그 다음날 보면 줄 서 있어요. 지금은 쫓아가야 하지만 자격을 따면 선택을 해요. 선택. 네, 꼭 좀 합격하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과세 대상 중에서 금지해 놓은 것을 무슨 대상? 비과세. 그 다음에 이제 과세 대상을 이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측정. 비과세만 아니라면 과세 대상을 측정해야 돼요. 측정. 원래 이 측정은 모든 세금들은 전부 다 가격을 가지고 측정해요. 가격 가지고. 아까 우리가 부동산을 10억을 취득했다. 10억이라면 10억짜리가 가격 맞죠? 가격을 가지고 측정하는 게 일반적인 조세는 다 그래요. 근데 꼭 가격만 갖고 측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뭐가 있냐면은 자동차세 이런 것들은 차값으로 세금 매길까? 배기량 갖고 할까? 그래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그랜저 V6를 3년 전에 샀었어요. 60만 원 주고 샀대요. 근데 왜 30년 된 차를 왜 샀냐 그랬더니 연비가 찍인데요. 그게 얼마나 좋냐 그랬더니 한 달에 휘발유가 50만 원 정도 썼는데 그거 산 이후로 한 달에 5만 원 넘을까 말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시동 걸린 것보다 안 걸리는 게 많아서. 아, 그래서 연비를 줄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구나. 근데 왜 전화했냐 했더니 하는 말이, 야 성룡아, 다른 게 아니라 차는 60만 원인데 야 자동차세가 지금 48만 원 나왔다. 그래서 이놈아, 자동차세는 가격 따져서 매기는 것이 아니라 뭐다? 배기량. 그래서 우리가 과표는, 모든 세금들의 과표는 가격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아주 뚱딴지 같이 양으로도 과표를 적는 세금이 있으나 우린 뭐 거기까지는 변론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가치를 따진다. 그러면 측정해 놓은 게 과표다. 과표를 측정한다. 그럼 과세 표준이 측정해 놓은 거. 그럼 과세 대상을 측정해 놓은 게 과세 표준이다. 여러분이 유의할 것은 앞에 과세 같은 과세 들어있다 해도 같은 뜻이 아니라는 거. 표준은 수치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과세 표준이 너무 적어. 그 세율을 곱하기가 민망해. 그래서 과세 표준이 적어서 소액으로
너무 적어서 과세 표준이 적어서 세율을 곱하지 않고 에이 몰라 여기서 끝내 그냥 몰라 해서 그냥 끝내자. 그래서 과표가 적어서 세금 계산하지 않고 종결하는 포인트를 우리는 면세점이라 그래요. 무슨 점? 면세점이 점자는 스토어가 아닙니다. 가게가 아니에요. 면세점 점포가 아니라고. 포인트. 다시 뭐라고요? 포인트. 면세점이라는 거예요. 특히 취득세 같은 경우는 50만 원이 안 되면 취득세 부과하지 않는다. 계산하지 마라.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거 29회 시험에 나온 거예요. 50만 원짜리 이하의 취득은 어떤 물건이든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면세점이 뭔지 알았습니다. 그럼 면세점만 아니라면 곱하기 뭐를 하면 이제 세율을 해야지. 그럼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과세 표준이 1억이고 법정 세율이 4%라면 이 세율을 곱해 놓으면 이것을 우리는 법률상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산출세액이다. 다시 무슨 세액이다? 산출세액. 다시 무슨 세액? 산출세액. 다시 무슨 세액? 산출세액. 그럼 보세요. 계산이 돼서 뭐예요? 나온 세금이라 이거지. 그럼 산출세액이 세율을 곱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각 세금마다 이 세율은 법에서 정해졌을까요? 안 정해졌을까요? 법에서 정해놔야지. 안 정해놓으면 어떡해. 과세관청 지역표를 지 마음대로 부과하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법이 정한 세율이 있다. 그럼 이제 법정 세율을 적용할 때 여기 잘 보시고 법정 세율을 적용할 때 이 법정 세율이 어떤 모양새인가? 첫째, 똑같은 세금인데 1억이면 4% 내라. 2억이도 4%를 내라. 3억도 4%를 내라. 그러면은 세금이 과표가 적어지든 많아지든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세율이 일편단심으로 고정돼 있죠. 이럴 때는.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1억도 몇 프로, 1억도 몇 프로, 4%, 2억도 몇 프로, 4%, 3억도 4%, 4억도 4%. 그럼 세율이 이렇게 고정화가 되어 있다면은 세액은 산출세액은 어떻게 나올까? 변동이 되고 안 되고. 한번 해볼게요. 1억도 4%면 얼마? 400만 원. 2억이면 800. 세금 변화가 있고 없고. 변화가 있으나 세율은 고정돼 있죠. 그럼 이 과표의 크기에 따라 세율을 고정시켜 놨으니까 산출세액은 똑같은 구간으로 변동하잖아요. 이렇게 변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뭐냐? 비례세율이라 그래. 무슨 세율? 비례세율이다. 비례.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1억이면 4% 해라. 2억이면 5% 해라. 3억이면 6%를 올려라. 그러면 동일한 세금인데도 과세 표준, 만약에 돈을 벌었다면 벌이가 소득이 많다면 많을수록 세율도 같이 따라 안 올라가요. 따라 올라갈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세율이 구성됐다면 법정 세율 우리는 누진 제도라 그래요. 무슨 제도? 누진. 그럼 이제 정리해 봅시다. 바로 과표가 크든 말든 너는 변해라. 나는 변하지 않겠다. 뭐예요? 비례. 그럼 네가 변하면 나도 따라가겠다. 뭐예요? 누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진제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겠죠. 이 누자가 쌓을 루, 진보할 진. 그러면 뭐 할수록? 쌓일수록 진보한다는 건 뭐예요? 커진다. 세율이 올라간다. 이걸 누진제라 그래요. 뭐 자세한 디테일한 부분은 생략해도 좋으나 비례가 적용되는 거 있고 누진도 있구나. 그럼 여기서 또 이 법정 세율이 있을 때 무슨 세율이 있을 때? 법정 세율이 있을 때 이 법이 정한 세율을 각 지역에서 적용할 때 지역별로 우리나라 과세 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과세 지역이 있죠. 이 과세 지역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세무서는 자기 영역이 과세 지역이고 그러면 서울시장은 자기 영역이 어디예요? 서울특별시가 자기 영역이고 각 영역별로 과세관청들이 법이 정한 세율을 적용해 주는 거예요. 적용할 때 그 영역마다 다시 뭐마다? 영역마다 법이 정한 세율을 그대로 가느냐? 네, 지역 따지지 말고 이 세율은 국회에서 만들었으니까 다 똑같이 가라. 그럼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에서 우리가 미등기 양도하면 나중에 가리키겠지만 세율이 70%예요. 부동산 미등기에서 팔았는데 이익금이 1억이다 그러면 7천만 원이 세금이에요. 세요 안 세요?
근데 또 재수 있으면 그거 떼먹고 튈 수도 있어요. 위험 부담은 크죠. 그러면 미등기 양도하면은 70% 세무서에서 국세를 걷어가요. 그러면 서울의 미등기도 몇 프로고? 70. 부산에 판 거 미등기도. 그럼 과세 지역이 달라져도 법이 정한 세율을 다 일률적으로 같아요, 안 같아요? 그럼 전국이 다 똑같이 가는 일률적으로 정한 걸 때 이것을 우리는 일정세율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정. 그런데 이럴 수도 있어요. 특히 국세는 그런 것은 없지만 지방세 같은 경우에 이 지방세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법정 세율은 예를 들어 뭐 취득세라면 4%가 법정 세율 정해졌으면 요 세율은 당신들이 원하면 지자체에서는 당신들이 원한다면은 법이 정한 이 세율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는 50% 범위 내에서 올리거나 내려서 알아서 해라 너네들이. 이런 식으로 법이 정한 세율은 모델은 있고 없고 기준은 있는데 실제 적용한 것은 지역별로 약간의 차등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가 있다면 이런 세율 제도를 우린 뭐라고 하느냐? 바로 표준치라고 그래. 무슨 치? 표준치. 그럼 이렇게 된다면 취득세의 표준은 얼마이고? 여기 나와 있는 거 기준한다면 뭐예요? 4%고 지역에 따라서 50% 올리거나 내리면 서울 지역은 50% 올렸대요. 그러면 6%가 될 수도 있죠. 인천은 이 50% 내렸대요. 그럼 몇 프로? 2%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올리거나 내릴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해졌다면 이때 법정 세율을 뭐라고 하느냐? 표준세율이다. 다시 뭐예요? 표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우지 말고 올리거나 내릴 수 있구나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산출세액이다. 그 다음 무슨 세액이다? 산출세. 그러면 산출세액이 있을 때 요거 갖다가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하죠. 그러면 산출세액을 갖다 내는 것을 우리는 납부할 세액이라 그래요. 무슨 세액이다? 납부할 세액. 근데 여기서 조정받게 돼요. 첫째, 산출세액에서 혹시나 어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사회정책적으로 산출된 세금을 깎아주는 게 있어요. 이걸 우린 조세 감면이라고 그래요. 조세 뭐예요? 특히 조세 감면 이거예요. 취득세는 잘 보세요. 부동산 취득하면 농지를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세가 나오면 자격농민은 무슨 농민은? 그 취득세 산출세에서 절반 덜어줘라. 이런 식으로 특례법에 따라서 세금을 깎아주는 법률이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특례법에 따라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조세 감면이다. 이걸 다른 말로 감면세액이다. 그러면 감면이 있으면 빼줘야 돼, 안 빼줘야 돼?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취득세가 400만 원 나왔는데 자격농민이 농지를 취득했다. 특별법에 따라서 얘는 50% DC해줘라. 세금을 깎아줘라. 그러면 감면이 얼마가 된다면 200을 빼버리면 400에서 얼마 빼면 200 빼면 진짜 내일 금액은 얼마? 200으로 줄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산출세액에서 보태는 세금이 있어요. 그럼 산출세액에서 보태는 세금이 뭐냐? 산출세액에서 더 플러스 시키는 세금도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느냐? 가산세가 있을 때. 무슨 세? 가산세가 있을 때. 이제 가산세는 조금 있다가 다 배울 거예요. 근데 가산세는 뭐냐? 특히 우리가 취득세 같은 경우는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랬어요? 아니면 우리가 고지서 보내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법이 정한 날짜에 신고하고 납부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지. 그걸 의무 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당신은 신고와 납부에 지연을 했으니 해당된 가산세 2개를 더 붙이겠다. 그러면 산출세액에다, 다시 무슨 세액에다가? 산출세액에다가 보태는 게 있다면 이것은 무슨 세다? 가산세. 그럼 가산세가 있으면 더해서 무슨 세액을 한다? 납부할 세액 구하는 거예요. 그럼 납부할 세액은 산출세액이 납부할 세액이 될 수도 있죠.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감면이 있을 때는 감면을 뺀 것이 납부할 세액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감면이 없으면 산출세액에서 가산세가 있으면 더해서 납부할 세액이 될 수 있죠. 그러면 납부할 세액이라는 것은 고정적인 언어입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고정화시키지 말라고요. 하지만 산출세액은 고정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일단은 세율을 곱한 것이다 이거지. 그리고 마지막에 요 납부할 세액이 소액이다. 무슨 액이다? 소액. 납부할 세액이 너무 적네.
그럼 납부할 세액이 적으면 걷기가 민망해.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우리 앞에 계신 분이 이번에 우리 관청에서 재산세를 계산했어요. 재산세 700원 나왔어요. 얼마? 그래서 700원 내려면 이 사람한테 고지서 보내고 해서 공무원 인건비, 고지서 발송비, 그 다음에 종이 인쇄 때 이걸 딱 평가를 해봤더니 약 한 1999원이 들어가요. 근데 700원 받고자 1999원에 원가 점유를 해서 그러면 가성비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잖아요. 그럼 세액이 적었을 때는 이건 차라리 안 부과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세금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금에 따라서 소액은 세금이 적었을 때 징수 면제해 주는 규정도 있어요. 이걸 우리는 소액징수 면제라 그래요. 무슨 징수? 소액징수 면제. 그럼 정리합시다. 확실히 언어를 정리해야 돼요. 첫째,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 걸 무슨 대상? 비과세. 다 무슨 과세? 비과세. 그럼 비과세가 아니라면 측정을 무슨 표준? 과표. 과표를 측정했더니 금액이 과표가 적더라 그러면 뭐예요? 면세점. 그럼 세율을 곱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나온 세율을 곱해주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게 뭐고? 조세감면. 그 다음에 바로 신고 납부 등의 불성실자에 대한 바로 범칙금으로 추가되는 게 무슨 세? 가산세. 가산세가 있으면 더하고 안 더하고? 더하고. 납부할 세액이 적었을 때 계산하지 않는 걸 뭐예요? 소액징수 면제. 다시 무슨 징수 면제? 소액징수 면제가 된다. 세금이 적었을 때 소액징수 면제, 과표가 적었을 때는 면세점. 여기서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율을 곱할 때 과표가 크든 말든 나는 고정화가 되겠다. 뭐예요? 비례. 그 다음에 과표가 커지면 나도 뛸래. 뭐예요? 누진. 이렇게 법이 정한 세율을 지역별로 적용할 때 그냥 오로지 전국이 일률적으로 갔다 그러면 뭐예요? 일정. 그 다음에 지역마다 융통성을 갖게 해주겠다 그러면 법이 정한 세율은 뭐다? 표준치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과세 요건에서 파생되는 하나의 모든 언어를 한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음 시간에 취득세 배울 때, 다음 주 이 시간에 취득세 공부할 때 뭐냐? 취득세 무슨 대상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무슨 취득세 금지된 건 요겁니다. 이거 부과하면 안 됩니다. 요걸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또 측정은 과표는 이렇게 구하세요. 적으면 받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또 공부하고 세율은 몇 프로입니다. 그 다음에 납세음자는 누가 냅니다. 이것을 하나 풀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세법의 공부다. 그럼 이렇게 과세 요건이 갖춰지면 무슨 절차를 진행한다? 납세 절차리 납세 절차. 그럼 이미 세액은 나왔고 안 나왔고 조금만 설명하면 이번 시간 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거는 수험생은 처음 이제 시작하는데 이건 기본이 아니야 아직은. 뭐냐면 한번 특강들 들어가게 되면은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7시, 8시 길게는 10시까지 가요. 미리미리 마음을 접으시라고요. 언제 쉬는 시간 가자 뭐 이런 것들 마음 접고 그냥 끝까지 봐요. 그런 납세 절차는 세금이 구해졌고 안 구해졌고 구해졌다면 어디에다 갖다 내라 무슨 지를 정해주고 납세치. 납세치를 정해야지. 그럼 납세치는 납세 의무자 입장에서 납세지입니까? 과세관청 입장에서 납세지입니까? 그렇죠. 관청 입장에서. 납세 의무자는 납세지는 전국이 다 은행이지 뭐야.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그냥 납세지가 어디냐면 은행이요. 이건 답이 아니라고. 이게 답이 아니야. 그럼 납세지는 항상 구분해 주세요. 납세지에 대한 구분은 간단해요. 국세는 어디가 납세지입니까? 그럼 뭐 세무서지. 세무서. 우리 세무서에 갖다 내라. 그럼 다시 지방세는 무슨 세는? 지방세는 뭐가 있어요? 관할. 그 세금을 관할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관할 지자체가 납세지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납세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 생각해야 돼요. 그럼 세무서면 우리나라 세무서는 한 개예요, 두 개예요? 와 많다예요. 그럼 어디 세무서를 갖다 내야 돼 그러면? 지역을 정해야 돼, 안 정해야 돼? 정해줘야 합니다. 지역을 정해줘야지 어느 세무서인지. 그래서 어차피 세무서에다 세금 갖다 내면 그건 국가로 다 수납되기 때문에 국가 정부로 올라가기 때문에 국세는 납세 지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 납세 의무자가
가장 내기 편한 가까운 세무서예요. 낼 사람이 가장 가까이 있는 거. 그러면 학원 다니니까 학원 옆에 세무서가 될까? 아니면 가깝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주소지가 될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 같은 경우는 세무서를 따질 때 주소지로 따져줘요. 그럼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국세의 납세지다. 그 다음에 지방세는요, 지역 세금이기 때문에 주소지 해버리면 큰일 나요. 예를 들어서 취득세는 지방세인데 부산에서 부동산 취득자들의 취득세 현황을 보면은 물건지는 부산인데도 그 취득자들이 대부분 50%가 서울 시민들이야. 그럼 서울에다 갖다 내면 돼, 안 돼? 물건지는 그쪽인데. 그래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세수 확보를 해서 지방자치단체 지역 살림살이 해야 되기 때문에 주소지 지자체로 해버리면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대원칙이 지방세는 물건지로 한다. 무슨지? 물건지가 돼요. 물건지.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자가 부산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리고 바로 취득세를 내고 싶습니다. 다시 무슨 세를? 취득세. 그럼 부산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취득세는 지방세다, 국세이다? 지방세. 그러면 이 지방세는 취득세는 납세지가 어디냐? 부산시가 돼요. 특별 부산광역시가. 됐습니까?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또 뭐냐? 그럼 취득세까지는 잘 내왔다. 그런데 문제는 갑이 이 부동산을 가지고 10억에 취득했다가 나중에 팔아가지고 15억에 팔아가지고 이익금이 소득이 5억이 나왔어. 그래서 양도세를 내고 싶어. 무슨 세? 양도소득세. 그럼 양도소득세는 바로 한마디로 국세이다, 지방세다? 국세. 국세 아니냐고 이게. 그럼 양도소득세는 국세다. 그럼 이제 갑이라는 녀석이 국세는 어디에 사는지가 중요하죠. 알고 봤더니요, 갑은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동작구래요. 무슨 구? 이 동작구가 되면 양도소득세는 국세니까. 무슨 세니까? 국세니까 동작 어디로 가야 돼요? 세무서로 가야 돼요. 동작세무서로.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도한 자산에 대한 물건지와 양도소득의 소득자의 주소지가 다를 때는 취득세는 어디에다 납세지로 하고? 물건지.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문제가 나왔을 때는 뭐예요? 그래도 어디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돼야 된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동산 팔고 나서 양도소득세를 내고 싶은데 제주도 부동산 팔아서 그러면 제주도까지 가야 되느냐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취득세는 어디가 되더라도 제주도가 될지라도 그 다음 바로 뭐냐? 양도소득세는 살고 있는 주소지로 가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요것이 바로 뭐냐? 납세의 지결정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세는 주소, 다시 한번 국주소, 다시 뭐예요? 국주소. 됐습니까? 그러면 지방세는 물건지죠? 물소. 다음 무슨 소? 물소. 주소, 물소를 구분만 해주시면 돼요. 주소. 국세는 주소. 그 다음에 지방세는 뭐예요? 물소. 그럼 이런 것 하나 구분해 놓으면 이 또한 하나의 지문으로서 여러분들은 완성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납세지를 정해주면은 언제까지 내야 될까? 납부 기한을 정해줘야 돼, 안 정해줘야 돼? 기한을 법에서 정해야지. 대충 그냥 그래서 언제까지 내, 이걸로 끝날 일이 아니야. 항상 무슨 기한을 정해줘라? 납부 기한, 언제까지 내세요라고 기한을 정해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세금은 어떻게 내라는 무슨 방법도 제시하라. 납부 방법을 제시하라. 그러면 납부 방법은 첫째가 1. 신고하여 납부하는 것과 고지 징수하는 것, 아까 들은 바 있죠? 이 방법을 선택의 규정을 법률로 정해줘야 돼요. 그럼 우리 이제 잠시 있다가 납부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휴식하세요.